은하 평의의 기록 보관소 제7구력 별자리 좌표 기준 기원 4891년 아르콘 제국의 수석 역사학자 베르칸 오르투스는 자신의 촉수 끝에 달린 감각기로 데이터 결정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결정체 안에는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정보가 빛의 형태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지구라는 행성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는 이 기록을 수천 번도 더 열람했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떨렸다. 아니, 떨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그의 종족에게는 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신체를 감싸는 예골격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공포와 비슷한 감각이었다.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구, 태양계 제3행성, 항성 등급 지형, 행성 질량 지수 1.0 기준치, 중력 1.0 표준 단위, 생물권 복잡도 지수 9.7 등급, 지적 생명체 존재 확인, 문명 발전 단계 초기 우주 탐사 시대, 군사적 위협 수준 미미, 예교적 활용 가능성 보통, 자원 보유량 중간 수준. 베르칸은 기록을 멈추게 했다. 군사적 위협 수준 미미. 그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제국의 가장 위대한 분석가들이 그 판단을 내렸다. 수십 개 행성의 데이터를 종합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 그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그것은 틀렸다. 은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될 그 실수가 바로 그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은하 평의의 청사의 다른 층에서는 오르가 연합의 대사 스카 베렌이 두꺼운 보고서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카는 12개의 눈으로 동시에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 12개는 모두 같은 방향, 같은 문서를 행하고 있었다. 인류와의 평화 협상 결렬 보고서였다. 스카의 종족은 감정을 색깔로 표현했다. 보통 때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운 청록색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창백한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두려움의 색이었다. 그녀는 협상 테이블에서 인간 대표단의 눈을 보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의였다. 돌아갈 곳 없는 자들의 결의.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보이는 그 눈빛. 은하 공동연구소의 수석 생물학자 탄트라 마이는 지구인의 신체 구조에 관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다시 열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하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생물학자였고, 지구인을 처음 분류했을 때 지적 생명체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신체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결론 지었었다. 중력이 강한 행성 출신치고는 나쁘지 않지만 은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간과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구인의 심장은 단 하나였다. 대부분의 고등 생명체는 2개 이상의 순환 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인의 뼈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취약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은 부러진 뼈를 달고도 계속 싸웠는가? 총에 맞은 병사가 지혈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 전진했는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자들이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냈는가? 탄트라는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신체의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 신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봐야 했다. 그녀는 지구인의 두뇌의 연구 데이터를 다시 펼쳤다. 지구인의 두뇌에는 다른 어떤 종족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신경 회로가 있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동시에 분비될 때 그 신경 회로는 활성화되었다.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분노가 동시에 작동할 때 지구인은 오히려 더 명료하게 사고했다. 탄트라는 그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측정 오류라고 판단하고 무시했었다. 지금 그녀는 그것이 오류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단의 제독 빌루크 타라는 전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은하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 지휘관이었다. 그는 150개 이상의 행성을 정복했고
수십 개의 문명을 복속시켰다. 그가 전쟁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었다. 적의 병력 수, 기술 수준, 보급 능력, 그리고 저항 예지. 마지막 항목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무너졌다. 어떤 문명도 자신이 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항을 멈추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구인은 달랐다. 빌루크는 전투 기록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인간 병사들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신호를 보냈다. 부상당한 채로 적의 통신 장비를 파괴했다.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음식을 나누며 농담을 했다. 빌루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죽음 앞에서 웃는다는 것이,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그는 부관에게 물었다.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질 것임을 알고 있는가? 부관이 대답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쟤도. 그렇다면 왜 싸우는가? 부관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심리 분석 자료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빌루크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은하계 최강 군대의 전략 참모가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인류였다. 은하 평의회 본부가 위치한 중심 행성 아르카나에서 평의회 의장 세렌 보르타는 비공개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르카나의 세계 달이 나란히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지만 세렌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손 위에는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인류와의 교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략 권고안.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다. 은하 평의회가 결성된 이래 최초로 정복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보고서였다. 그것도 은하 기준으로 초보적인 수준의 문명을 가진 신생 우주 종족에게. 세렌은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소한 오만에서 시작되었다. 우주에서는 언제나 그러하듯. 지구력 기원 2247년. 인류가 최초의 성간 우주선을 완성한 지 불과 2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인류는 아직 자신들의 태양계 밖을 제대로 탐험하지 못했고, 첫 번째 예계 문명과 접촉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은하 기준으로 보면 갓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 수준이었다. 아르콘 제국의 예교관들이 처음 지구에 왔을 때 그들은 이 행성에 감탄했다. 생명력 넘치는 파란 행성, 다양한 생태계, 복잡한 문명의 흔적들. 하지만 그들이 인류를 평가할 때 그들의 시선에는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직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문명. 아직도 단일 행성에 갇혀 사는 종족.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는 어린 존재들. 예교 협상은 처음부터 불평등했다. 아르콘 제국은 지구의 희토류와 생물 다양성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대등한 협상 대신 조공의 형태를 제안했다. 인류가 주기적으로 자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국의 보호를 받는 형태였다. 은하 평의회의 여러 문명들도 비슷한 구조하에 편입되어 있었다. 인류의 대표단은 조용히 그 제안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거절했다. 아르콘의 예교관들은 당혹스러웠다.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거절의 방식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약소 문명들은 거절할 때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거나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려 들거나 혹은 울거나 애원했다. 인류의 대표는 그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조공 체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아르콘의 예교관은 짧게 웃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 이후 2년간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이어졌다. 경제 봉쇄, 통신 방해,
인근 우주 항로 차단. 아르콘 제국은 인류가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문명도 제국의 압박을 버텨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류는 버텼다. 아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봉쇄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차단된 항로 대신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압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아르콘의 심리 분석가들은 처음에 이것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공통의 예부 위협에 대한 단기적 단결. 하지만 2년이 지나도 그 단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은하 평의회가 조정에 나선 것은 그 즈음이었다. 세렌 보르타 의장이 직접 개입하여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불렀다. 협상은 아르카나 성계에서 중립 공간인 달 기지에서 진행되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인류 대표단의 수석 협상가는 나오미 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나이 47세. 전직 해군 장교 출신 예교관. 그녀는 조용하고 침착했다. 화내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협상의 핵심 의제는 세 가지였다. 지구 자원의 공유 조건, 인류의 우주 탐사 권리, 그리고 은하 평의회 내에서 인류의 동등한 발언권. 아르콘과 제국 연합의 대표들은 세 번째 예제에서 강경하게 반대했다. 인류는 아직 그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은하 문명 기준으로 너무 젊다.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불안정하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나오미 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폭력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회의실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뭔가 바뀌었다다. 공기가 달라졌다. 슈카베레는 그 순간 자신의 피부색이 청록색에서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의 색으로. 나오미가 계속 말했다. 우리 역사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재앙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대등한 조건이 아니면 이 협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스스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인류 대표단은 협상장을 나갔다. 은하 평의회의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아르콘의 대표 로칸 베르는 코웃음을 쳤다. 협박인가?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웃음이 번졌다. 여러 예계 종족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웃었다. 진동으로 비웃고, 빛깔을 바꿔 비웃고, 소리를 내어 비웃었다. 슈카 베렌만이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나오미 첸의 눈을 기억했다. 그 눈 속에 있던 것,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초월한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슈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 위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웃음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었다. 지구력 기원 2249년 3월 15일 아르콘 제국은 전쟁을 선포했다. 공식 선전포고문은 간결했다. 지구 행성 및 인류 종족은 은하 평의회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으며 협력을 거부하고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였기에 이에 제국연합군은 인류 문명에 대한 교정 작전을 실시한다. 해당 작전의 목표는 인류의 저항 능력을 제거하고 문명을 재편하는 것이다. 항복한 개체의 생명은 보장될 것이다. 교정 작전. 그것이 그들이 붙인 이름이었다. 전쟁이 아니었다.
교정. 마치 어리석은 아이를 바로잡는 일처럼. 선전포고는 지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은 그로부터 정확히 3시간 후에 시작되었다. 제국 연합 함대의 총사령관은 타인 보루크 원수였다. 그는 300년 이상을 산 고령의 군인이었다. 그의 몸에는 47번의 전투에서 입은 흉터가 있었다. 그는 전쟁의 냄새를 알았다. 승리의 냄새도 알았다. 패배의 냄새도. 타인은 지구 작전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르콘 제국의 장군들 중 유일하게 인류 파일을 가장 꼼꼼히 읽은 사람이었다. 그는 인류의 전쟁 역사가 다른 문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문명은 전쟁을 자원을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이상의 이유로 전쟁을 했다. 자유를 위해, 존엄을 위해,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칙 때문에 죽는 종족. 그것이 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랐다. 제국의 군인이었으니까. 제1교정 함대. 총 전력 함선 2,400척. 병력 120만 명. 전투기 18,000기. 행성 폭격용 중이온 캐논 탑재 전함 45척. 이 함대는 지구 역사상 어떤 군사력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였다. 인류의 우주 방어 함대는 기껏해야 전함 80척, 전투기 2,000기 수준이었다. 숫자만 보면 승부가 될 수 없는 전쟁이었다. 타인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지구 궤도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정부 시설과 군사 기지를 정밀 타격합니다. 민간 피해는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교정자입니다. 인류가 항복하면 작전은 종료됩니다. 장군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면요? 타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한 2단계 작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항복할 것이다. 어떤 문명도 이 정도 압도적 전력 앞에서 계속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는 인류를 몰랐다. 지구 궤도 접근 3분 전, 타인의 함교에서 신호가 왔다. 지구 방어 함대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타인은 잠시 긴장했다. 후퇴인가? 항복인가? 하지만 곧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제도 이상합니다. 그들이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상황이 나타났다. 지구 방어 함대 80척은 궤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포진을 바꾸고 있었다.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불규칙하게 움직였다가 멈춰섰다가 작전 참모가 분석을 내놓았다. 이것은 알려진 전술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기동 방식입니다. 타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전술. 그것은 두 가지 의미였다. 하나는 인류가 우리 기준에서 의미 없는 무작위 기동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 지구 방어 함대 사령관 박재원 제도. 그는 지구 시간으로 55세. 대한민국 해군 출신. 태양계 방위 함대 창설 멤버. 그는 지금 자신의 함교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 지구인이 선호하는 자극성 음료. 타인의 데이터 파일에는 그것도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구인들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행동을 했다. 박재원의 부관 레나 코발스카 중령이 보고했다. 적함 전면 접근 중입니다. 2,400척. 예상대로입니다. 박재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계획대로. 레나가 물었다. 제도, 우리 전력으로는 정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박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어. 그가 신호를 보냈다. 전 함대, 작전명 토끼굴 개시. 레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토끼굴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시작되었다. 지구 방어 함대 80척이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놀란 새떼처럼 각각의 함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속도도 달랐다. 패턴이 없었다. 예도를 읽을 수 없었다. 타인 원수의 함교가 혼란스러워졌다. 적 함대가 분산됩니다. 추격 명령을 내릴까요? 타인은 잠시 생각했다. 분산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분산 패턴은 무엇인가? 패닉인가? 아니면 계획인가? 그는 직감을 느꼈다. 함대 중심부, 이치 고정, 분산 추격 금지, 경계 태세 유지. 참모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명령에 따랐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직감은 옳았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지구 방어 함대는 실제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국 함대를 지구 근처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구 표면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구 표면, 새벽 3시, 한반도 어딘가의 지하시설. 군복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통로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불빛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다. 이 시설의 이름은 핵심 계획에서 단순히 지하라고 불렸다. 공식 명칭은 지구 방위 비상 작전 본부. 지구 전역에 37개의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 모두 지하 수백 미터 아래. 모두 전자기 펄스 방어. 모두 자급자족 가능한 독립 생태계 설계. 인류는 아르콘이 선전포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아르콘의 정보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인류의 지상 군사시설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 네트워크는 탐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류는 정확히 탐지를 방해하는 소재와 기술로 지하 시설을 구축했다. 아르콘의 기술이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지하 시설 사령관 아이샤 이브라힘 소장. 나이지리아 출신. 나이 51세. 전 세계 각국군 출신 합동 사령부의 수석 전략가. 그녀는 지금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 앞에 서 있었다. 지구 궤도 위의 전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박재원 제독이 통신으로 연결되었다. 이브라힘 소장, 적 함대 지구 궤도 진입 확인. 작전 제2단계 준비하시오. 아이샤는 대답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구 표면 곳곳에서 지하 경납고의 덮개가 열렸다. 하지만 그것은 핵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이었다. 드론이었다. 수천 개의 드론. 크기는 다양했다. 손바닥만 한 것부터 자동차만 한 것까지. 그것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구름처럼 뭉쳤다가 흩어지면서 대기권 상층부로 이동했다. 타인의 함대 센서가 그것을 잡았다. 수만 개의 작은 비행체가 지구 표면에서 상승 중입니다. 타인은 즉각 물었다. 무기 탑재 여부. 분석 중입니다. 잠깐, 이상합니다. 다수의 비행체에서 강력한 전자기 신호가 방출됩니다. 타인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방어막 최대 출력. 너무 늦었다. 수천 개의 드론이 동시에 전자기 펄스를 방출했다. 각각의 드론은 작은 출력이었지만 수천 개가 동시에 정확한 주파수로 정확한 방향으로 방출한 전자기파는 간섭과 공명을 일으켰다. 그것은 제국 함선의 방어막이 설계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다. 제국의 방어막은 물리적 충격과 에너지 빔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전자기 공명 공격은 방어막을 뚫는 것이 아니라 방어막 자체를 오작동시켰다. 타인의 함대 선두 전열 200척에서 동시에 경보가 울렸다. 방어막 이상. 센서 오작동. 무기 시스템 오류. 타인은 외쳤다. 후방으로 이동. 전자기 차단 모드 작동. 하지만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함대의 10%가
일시적으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재원의 함대가 돌아왔다. 흩어졌던 80척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으로 집결했다. 그들은 이미 포격 범위를 계산해 두고 있었다. 전작이 방해를 받지 않는 구형 기계식 포격 시스템을 사용했다. 구형이었지만 정확했다. 전작이 방어가 오작동하는 적 함선 20척이 첫 번째 일제 사격에 피격되었다. 제국 함대 전선에 혼란이 번졌다. 타이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다. 이것은 준비된 전술이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미리 계획했다. 전작이 드론 공격, 분산 기동, 기계식 포격.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80척 대 2400척. 인류가 얼마나 영리하든 수적 열세는 극복할 수 없었다. 타이는 명령했다. 전 함대, 지구 궤도 진입 강행, 포격 지점 확보. 그것이 지구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타이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는 80척의 함대만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주에서 함선들이 불꽃을 내뿜으며 교전하는 그 시각, 지구 표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지구 저녁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알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알림은 인터넷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이 아니었다. 라디오였다. 각국의 주파수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긴급 신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 우리는 공격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된 사람은 지금 즉시 계획된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했다. 인류는 이 전쟁을 정규군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민간 방위 훈련을 실시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훈련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예계 침략 대응 훈련이었다. 인류는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지하 대피 시설로 이동했다. 농촌에서는 비상식량 저장소가 열렸다. 해안 도시에서는 소형 잠수함들이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갔다. 산악 지역에서는 동굴과 지하 시설이 군인들로 채워졌다. 그것은 패닉이 아니었다.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반복 훈련된 절차의 실행이었다. 제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지구 표면을 감시하는 위성에서 이 움직임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을 공황 상태에 빠진 민간인의 도주로 해석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생명체들이 어디론가 숨으려는 것이라고. 그것은 또 하나의 오류였다. 지구력 기원 2249년 3월 15일 오후 2시 아르콘 제국의 선봉 전함 150척이 지구 저궤도에 진입했다. 행성 폭격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주요 군사시설, 정보청사, 통신중계기지. 이온 포탄이 지표면을 향해 떨어졌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통신 인프라 일부가 파괴되었다. 여러 도시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군사기지 몇 곳이 초토화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예상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규모 혼란이 없었다. 지도부의 붕괴가 없었다. 군대의 괴멸이 없었다. 폭격을 받은 도시에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격이 시작되자 지구인들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더 조직적으로, 더 침착하게. 아르콘의 정보 분석관 세릴 타나는 이성 영상을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폭격 후 3시간이 지난 현재 목표 지역 인구의 87%가 지하시설로 이동 완료. 지상 군사시설의 절반 이상은 이미 비어 있었음이 확인됨. 적의 군대와 지도부는 폭격 이전에 이미 분산 이동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됨. 세릴은 손이 멈췄다.
폭격 이전에 이미 이동 완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언제 공격할지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가? 후자가 답이었다. 제11이 끝났다. 제국은 예상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상 군사 시설 파괴는 30% 수준에 그쳤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이미 비어있던 시설이었다. 인류 군대와 정부는 건재했다. 아니, 오히려 더 결의를 다진 것처럼 보였다. 타인 원수는 밤새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제2일 작전을 수정했다. 시설 타격에서 인프라 타격으로 지구의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을 집중 파괴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지구의 전력망은 분산되어 있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니었다.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소들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그물 같은 구조였다. 일부를 끊어도 다른 경로로 전력이 공급되었다. 마치 인터넷처럼. 아니, 인터넷보다 더 탄력적으로. 통신망도 마찬가지였다. 위성 통신망이 파괴되자 지하 케이블 통신망이 가동되었다. 그것도 파괴되자 메시 네트워크 방식의 무선 통신이 작동했다. 지구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교통망은 가장 흥미로웠다. 주요 도로와 철도가 파괴되자 지구인들은 자전거로 움직였다. 배로 움직였다. 걸어서 움직였다. 물자 수송이 멈추지 않았다. 느려졌을 뿐 멈추지 않았다. 타인 원수는 제3일 아침에 혼자 말했다. 이 문명은 어떻게 설계된 것인가? 어디를 공격해도 다른 곳에서 기능이 유지된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설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체득한 것이었다. 인류는 역사상 수많은 재앙을 겪었다. 전쟁, 역병, 자연재해. 그때마다 인류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인류의 시스템은 점점 더 탄력적으로 진화했다. 한 부분이 무너져도 전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분산과 탄력성. 제3일, 지구 방위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반격이 아니었다. 게릴라 방식이었다. 제국 함대가 지구 저궤도에 진입하자 그 아래에서 지구의 지상 기반 레일건이 발사되었다. 레일건은 전자기 추진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자기 방해에 취약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다층 발사 방식을 개발했다. 하나의 레일건이 발사되면 전자기 신호가 노출되기 전에 이동했다. 다른 지점에서 발사했다. 다시 이동했다. 패턴이 없었다. 제국의 전술 분석가들은 이 패턴을 예측하려 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제국의 예측 시스템을 벗어났다. 후의 분석 결과 그 알고리즘은 20세기 인류가 개발한 게임 이론과 진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것이었다. 아르콘 제국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 타인은 분노했다.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이런 전술을 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부관 이르카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수, 인류의 전술을 단순히 기술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물었다. 무슨 의미인가? 인류는 우리보다 기술이 열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 사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상황을 봅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듭니다. 타인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지구를 바라보았다. 파란 행성, 푸른 대기권, 그 아래 수십억 명의 지구인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을까?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문제였다. 제4일, 지구 방위군이 처음으로 제국 함선을 격추했다. 단 2척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충격적이었다. 기존 우주 전투에서 함선은 함선과 싸웠다. 지상 전력이 우주 함선을 격추한다는 개념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다. 지상에서 우주 궤도까지의 거리, 대기권 통과 시의 에너지 손실, 탄도 계산의 복잡성, 이 모든 요소들이 지상 기반 우주 공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류는 그 문제를 다르게 접근했다. 직접 격추가 아니었다. 그들은 레일건으로 소형 탄환을 무수히 발사했다. 개개의 탄환은 함선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한 패턴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함선의 엔진 노즐 앞에 집중되었을 때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함선이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엔진을 작동하는 순간 방어막이 잠깐 약해졌다. 그 0.3초의 순간을 파고든 것이었다. 아르콘의 전술 분석팀은 이 패턴을 분석하는 데 이틀이 걸렸다. 분석을 마쳤을 때 수석 분석관 베르간 오르는 조용히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다. 인류의 전술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 정확히 공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 보고서는 타인 원수에게 전달되었다. 타인은 그 한 줄을 3번 읽었다. 그들은 우리를 연구했다.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이것이 쉬운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5일, 인류의 지상 방어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예곽에서 대규모 방어선 구축이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콘크리트 방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구조물이었다. 금속, 세라믹, 특수 흡음재, 반사재가 레이어 형태로 쌓인 방어 구조물. 제국의 이온 포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하여 만든 대응 구조물이었다. 이것은 인류가 제국의 무기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타인의 첩보팀이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어떻게 인류가 이 정보를 얻었는가?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인류는 정보를 훔치지 않았다. 그들은 공개된 정보를 분석했다. 과거의 아르콘 제국이 다른 문명들과 교전한 전투 기록, 공개 예교 채널에서 간간히 흘러나온 제국의 군사 언어, 그리고 제국과의 초기 교류에서 인류 과학자들이 관찰한 기술적 특성들, 이것들을 조합하여 인류는 제국의 무기 원리를 역설계했다. 제국의 기술을 제국보다 짧은 시간에 역설계한 것이었다. 타인은 이것을 보고받았을 때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지구 교정 작전의 일정 재조정 건의.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작전을 계속하라. 타인은 명령에 따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변했다. 제7일, 전쟁의 성격이 변했다. 우주에서는 제국 함대와 지구 방위 함대의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었다. 지구 방위 함대는 여전히 적었다. 하지만 격추당하는 비율이 이상했다. 지구 함선 한 척이 격추될 때마다 제국 함선 3척이 피해를 입었다. 격추가 아니라 피해. 제국 함선이 완전히 격추되기보다는 반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쯤 망가진 함선. 이것이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완전히 격추된 함선은 전력에서 제거된다. 하지만 반쯤 망가진 함선은 수리를 요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다른 함선들의 기동에 방해가 되었다. 지구인들은 제국 함선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무력화된 함선은 제국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부담이 되었다. 그것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술이었다. 타인은 이 패턴을 파악했을 때 차가운 것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을 느꼈다. 그의 종족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표현하자면 그랬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인류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전쟁을 끝나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그것은 어느 제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상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제국군이 지구의 착륙 작전을 시도했다. 남아시아의 한 대평원,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제국군 5만 명이 강습 착륙을 시도했다. 착륙 직전까지는 완벽했다. 저항이 없었다. 지구 방위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착륙 후 10분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모래였다. 제국군 병사들이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발이 땅에 빠졌다. 평원 전체가 모래사막처럼 변했다. 아니, 모래가 아니었다. 특수 처리된 미세 입자가 표면 아래에 매설되어 있었고 진동이 가해지자 그것이 활성화되어 유체처럼 변했다. 유사 현상.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군사적으로 응용한 것이었다. 제국군은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졌다. 제국군의 무기와 장비 대부분이 이 상황에서 쓸모가 없었다. 운동 에너지 기반 무기는 이동이 필요했다.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었다. 그때 지구 방위군이 나타났다. 이동식 플랫폼 위에 탑재된 허기를 들고 그들은 이동식 플랫폼으로 모래처럼 변한 지표면 이를 움직일 수 있었다. 제국군은 움직일 수 없었다. 제국군 5만 명의 착륙 작전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전사자 8,000명, 포로만 2,000명, 나머지는 간신히 탈출했다. 타인 원수는 착륙 작전 실패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식사를 거르는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 그것은 그의 종족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부관이 보고했다. 포로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인들은 제국군의 착륙 지점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이 물었다. 어떻게?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결과에 따르면 지구인들은 우리의 궤도 패턴을 분석하여 착륙 후보 지점을 40개로 좁혔고 그 40개 지점 모두에 각각 다른 종류의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40개 지점 전체의 트랩을. 그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었다. 그 규모의 준비를 하려면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전역에서 이런 종류의 지형 개조 작업이 시작된 것은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 타인은 그 숫자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아르콘 제국이 공식적으로 압박을 시작한 것이 2년 전이었다. 인류는 압박을 받기 1년 전부터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류는 이것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준비했다. 타인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군인이 일기를 쓰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고.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제11. 인류의 반격이 본격화되었다. 우주 공간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제국 함대의 보급선이 한 척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폭발도 없이, 신호도 없이, 보급선이 통과하던 소행성대를 지날 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제국 수색팀이 그 지역을 뒤졌을 때 소행성들이 약간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보급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구인들이 소행성을 움직였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려면 소행성 하나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얼마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지를. 지구인들은 그것을 해냈다. 소행성을 움직여 제국의 보급선 항로를 막았다. 직접 충돌이 아니었다. 소행성을 배치하여 중력 교란 지대를 만든 것이었다. 그 지대에 들어선 보급선은 중력에 끌려 궤도를 이탈하고 다른 소행성에 충돌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무기이자 가장 새로운 전술이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 단지 그 돌멩이가 수십억 톤이었을 뿐. 타인의 참모들은 이 전략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구인들이 태양계를 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태양계 전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그 보고를 받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습입니다. 제12일 지구 방위 함대에 새로운 함선들이 합류했다. 이상한 점은 그 함선들이 기존의 지구 군함과 다른 디자인이었다는 것이다. 군용 규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상업용 우주선을 개조한 것이었다. 화물선, 탐사선, 심지어 여객선까지. 아르콘의 분석가들은 이것을 절박함의 신호로 해석했다. 정규 전력이 부족해서 민간 선박을 징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틀렸다. 지구인들이 민간 선박을 개조할 때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각 선박의 특성에 맞게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 빠른 화물선은 정찰과 교란을 담당했다. 견고한 광업 선박은 이동 방어막으로 기능했다. 탐사선은 지상 좌표 유도를 담당했다. 제국의 함대는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군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강점은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인류의 다양한 선박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분석하기 어려웠다. 대응하기 어려웠다. 다양성이 무기가 되었다. 제14일 박재원 제독은 지구 방위 함대를 재편성했다. 공식적인 지구 방위 함대 80척의 개조 민간 선박 230척을 추가했다. 총 310척. 아직도 제국의 2400척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310척이 만들어내는 전장의 복잡성은 2400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높았다. 타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적은 전력이 더 복잡한 전장을 만들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혼돈 이론이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그것을 체득하고 있었다. 복잡계에서는 구성 요소의 수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방식이 결과를 결정한다. 제국의 함대는 거대하고 강했다. 하지만 그 거대함 때문에 느렸다. 예사 결정이 느렸다. 적응이 느렸다. 인류의 함대는 작았다. 하지만 각각의 함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중앙 지휘의 명령 없이도 상황에 맞게 전술을 바꿨다. 그것은 분산 지능의 전술이었다. 제국의 분석 시스템은 2400척의 거대 함대를 분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었다. 310척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분석 오류를 유발했다. 제15일 전쟁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구에서 메시지가 왔다. 공식 예교 채널이 아니었다. 직접 타인의 함교로 송신된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박재원이었다. 원수,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3주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요 시설 30%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보급선 40척을 침몰시켰고 함선 60척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여러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멈추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400만 년의 진화 역사를 통해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인은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타인은 알기 시작했다. 지구인의 신체에 관한 생물학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탄트라 마이가 측정 오류라고 무시했던 그 데이터. 지구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대 3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었다. 일반적인 생명체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몇 분간 지속되다 소진 상태로 전환되었다. 지구인은 달랐다. 그들의 스트레스 반응 회복 시스템이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잠을 자도 먹어도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 지구인은 트라우마로부터도 회복했다. 동료를 잃은 병사가 슬픔을 처리하고 다시 싸웠다. 부상을 입은 병사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패배를 경험한 부대가 전술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다. 그것은 은하계 어디에도 없는 특성이었다. 회복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고통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것. 지구인들은 그것을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불렀다. 타이는 그 개념이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다. 고통을 통해 강해진다. 그것은 모순이었다. 고통은 능력을 약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지구인은 달랐다. 그는 부관에게 물었다. 지구인이 겪어온 역사의 통계를 다시 내게 가져오게. 부관이 가져온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지구인은 지난 10,000년 동안 수천 번의 전쟁, 수십 번의 대규모 역병, 여러 차례의 문명 붕괴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인구가 급감했다. 문명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다. 더 많은 인구로, 더 발전된 기술로, 더 복잡한 사회 구조로. 그것은 자연 선택의 결과였다. 수천 년의 역경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 그들의 유전자에는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문화가 되고, 언어가 되고, 예술이 되었다. 전쟁 중에도 그들은 음악을 들었다. 시를 썼다. 서로 사랑했다. 타이는 데이터를 덮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것은 은하계 최강의 군대가 우주에서 가장 집요한 생명체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집요한 생명체는 지지 않는다. 죽을 수는 있지만 지지는 않는다. 제17일 타이는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교정 작전의 전략적 재검토 긴급 요청. 보고서의 내용은 상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류는 교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진화한 문명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전쟁과 생존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어떤 은하 문명도 갖지 못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고통에서 배우는 능력, 패배에서 다시 일어서는 의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물학적 본능. 그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제국의 자원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작전을 계속하라. 타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제21.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구 방위군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박재원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샤 이브라임 소장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지하 작전 본부에서 밤새 분석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제국 함대의 보급선과 전진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구 방어권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이었다. 지구 방어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구의 지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레일건 지원도 없고, 드론 지원도 없고, 소행성 지대의 중력 교란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샤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제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후방에서 느슨해지기 때문이었다. 박재원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안전한 방어선을 포기하고 적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는 거. 아이샤가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의 홈그라운드 우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 시간을 써야 할 때. 박재원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지난 20일 동안 지구는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력을 키우고 있었다. 개조 선박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전술을 개선하고 있었다. 그
그 모든 것이 이제 사용될 때가 되었다. 작전 이름은 뱀발이었다. 지구의 고전 성어에서 따왔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의미였다. 제21자정. 지구 방위 함대 310척이 제국 함대의 우측 측면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그것은 본 공격이 아니었다. 미끼였다. 타인의 함대가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사이 소규모 특공 편대 30척이 반대 방향 깊은 우주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목표는 제국 함대의 제2보급 기지였다. 제2보급 기지는 화성 궤도 너머 수행성대에 설치된 임시 기지였다. 제국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지구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이었다. 지구 방위 함대가 그곳까지 올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산이었다. 30척의 특공 편대를 이끈 것은 지구 방위군 창설 멤버 중 한 명인 카를로스 산체스 대령이었다. 멕시코 출신의 전직 공군 조종사. 나이 39세. 그는 이 임무를 자원했다.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했다. 카를로스의 편대는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비정규 항로를 사용했다. 그 항로는 제국의 감시 시스템이 관측하기 어려운 소행성 그림자 속을 통과했다. 항로 설계에만 일주일이 걸렸다. 인류의 소행성대 탐사 데이터와 중력 계산을 조합한 결과물이었다. 제국의 보급 기지에 도달하기 6시간 전, 카를로스는 편대원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계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싸우는 인류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생겼습니다. 웃음이 나왔다.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던 전투기 안에서 30척의 함선에서 사람들이 웃었다. 타이는 나중에 그 기록을 봤다. 그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공격을 6시간 앞두고 웃는 사람들.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것인가? 공격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제국의 새벽은 없었지만 지구인들은 지구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들에게 지구 시간은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연결감이었다.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제2보급 기지는 함선 30척의 기습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경비 선박 5척이 즉각 대응했지만 카를로스의 편대는 소행성을 방패로 삼아 접근했다. 직접 교전 없이 기지의 연료 저장 탱크에 접근했다. 그리고 소형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보급 기지의 절반이 파괴되었다. 카를로스의 편대는 손실 없이 귀환했다. 타이는 그 보고를 받고 뭔가 달라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전쟁이 아니다. 제23일.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다. 지구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인터넷은 중앙이 파괴되어도 다른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는 분산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같은 개념을 전쟁에 적용했다. 지구 방위 함대 310척이 분산되었다. 각 함선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제국 함대 주위를 360도로 포위하는 형태로 퍼져나갔다. 포위하는 형태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통적인 포위는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류는 포위가 아니라 이협을 만들었다. 310척의 함선이 모든 방향에 있다는 것은 제국 함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이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 공격은 선택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제국 함대는 항상 모든 방향을 경계해야 했다. 그것은 에너지 소모 전술이었다. 실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이 방어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 장기전에서 치명적인 전술이었다. 타인의 함교의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부관들이 교대로 쉬었지만 경계 수준을 낮출 수 없었다. 제국군은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었다. 그 사이 인류는 교대로 쉬었다. 지구는 70억 명의 인구가 있었다. 전투에 나서는 것은 그중 수백만 명이었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다. 군수 물자를 만들었다. 음식을 준비했다. 의료를 담당했다. 무기를 연구했다. 전략을 분석했다. 그 모든 것이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제국은 우주에 파견된 군대만 이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 인류는 문명 전체가 이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제25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 찾아왔다. 은하 평이의 내의 다른 문명들이 이 전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아르콘 제국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며 구경꾼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25일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자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슈카 베렌 대사는 오르가 연합본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지구 아르콘 전쟁 25일 경과 분석. 예상을 뒤집는 전황. 인류의 저항력이 당초 예측치를 훨씬 초과함. 제국 함대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진전은 예상보다 느림. 주목할 점은 인류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 보고서 말미에 그녀는 개인적 애견을 추가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승패를 넘어 은하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아르콘 제국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저항을 보인다면 다른 종속 문명들이 이것을 선례로 삼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오르가 연합평의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아르콘 제국의 동맹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제국의 지배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인류가 보여주는 것은 제국에 맞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은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제30일 타인이 다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강경한 내용이었다. 현재 전황 분석 결과 교정 작전은 예상 기간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예상과 달리 항복 예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 효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국 함대의 누적 피해는 함선 90척 손상, 18척 격침, 병력 손실 8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었다. 이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태양계에서 싸우고 있으며 보급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본국에서 보급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발 아래 있는 행성에서 보급을 받습니다.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교정 작전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상부는 이번에 다른 반응을 보였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르콘 제국의 최고 군사회의. 제국 황제 마그누스 아르칸과 최고 장군들이 모였다. 그들은 타인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황제가 물었다. 타인의 분석이 맞는가? 장군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는 반박하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타인 원수가 너무 소극적이다.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행성 폭격 수위를 높이면 된다. 하지만 제국 최고 전략가 중 한 명인 레가 바론이 조용히 말했다. 황제 폐하, 행성 폭격을 강화하면 인류의 저항 의지가 꺾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레가가 계속 말했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문명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지친 민중이 지도부를 교체하거나 항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경우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을수록 더 단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과 다른 특성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가는 조용히 말했다. 협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협상. 제국이 인류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황제는 분노했다.
제국이 그 하등한 문명에게 협상을 제안한다는 것인가? 레가는 굴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등한지 아닌지를 이미 30일의 전쟁이 답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타인의 함대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작전 강화. 지구 행성 직접 타격 수위를 높인다. 타인은 그 명령을 받고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명령에 따랐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명령도 동시에 내렸다. 민간 지역 직접 타격 금지. 그것은 상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다. 타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민간인을 학살한 군대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그리고 그가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인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생물학적 본능이었다.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것. 하지만 인류는 그 본능이 유독 강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낯선 사람의 자녀까지 보호하려 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의 아이들까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었다. 하지만 타인은 그것을 자극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제35일.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류가 화성에 임시 군사기지를 구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처음에 제국의 정보팀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화성은 적대적인 환경이었다. 인류의 기술로 화성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성 사진이 증거를 보여주었다. 화성 표면에 작은 구조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활동이 감지되었다. 인류는 화성 식민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탐사와 미래 거주지 개발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대피 계획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화성 기지는 전방 지원 기지로 전환되었다. 제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기지의 위치였다. 화성 기지는 제국 함대의 보급 항로를 감시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타인은 화성 기지 존재를 보고받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인류는 이 전쟁을 자신들의 태양계 전체를 전장으로 삼아 싸우고 있다. 지구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화성도, 수행성대도, 모든 곳이 그들의 전장이었다. 그것은 제국이 예상한 전쟁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제38일. 아이사 이브라임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구 방위 함대가 제국의 세 번째 보급 기지를 파괴했다. 이번 작전은 화성 기지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화성에서 전자기 교란 신호를 발사하는 사이 특공 편대가 보급 기지를 기습했다. 타인 원수의 함대는 이제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세 개의 임시 보급 기지 중 둘이 파괴되었다. 남은 하나의 기지로는 2400척의 함대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타인은 본국에 긴급 보급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본국에서 새로운 보급선이 도착하기까지는 적어도 40일이 걸렸다. 그 40일 동안 그의 함대는 제한된 보급으로 운영해야 했다. 그것은 전략적 이익이었다. 그 사이 인류는 계속 반격을 강화했다. 카를로스 산체스 대령의 특공 편대는 세 번째 임무에서 제국 함선 5척을 격침시켰다. 그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협력 자폭 드론. 소형 드론들이 먼저 제국 함선의 방어막을 탐색하고 방어막의 약점을 찾아낸 다음 더 큰 드론이 그 지점을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방어막은 균일하지 않았다. 특정 각도와 주파수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제국 함선의 방어막 설계도는 물론 제국 기밀이었다. 하지만 인류는 수십 번의 교전에서 제국 함선이 피격될 때의 반응 패턴을 분석하여 방어막의 구조를 역설계했다.
그것이 인류의 두 번째 비밀이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역설계하는 능력. 어떤 시스템이든 충분히 관찰하면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수학과 물리학과 공학의 전통.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전시킨 과학적 방법론은 이제 우주 전쟁에서도 통했다. 타인은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했다. 제41. 은하 평이해 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르가 연합이 공식적으로 아르콘 제국에게 전쟁 중단 협상을 제안했다. 공식 성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 아르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은하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아르콘 제국은 그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하지만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오르가 연합이 아르콘의 전쟁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슈카베레는 그 성명을 발표한 후 혼자 미소를 지었다. 파란색으로 인류가 보여준 것이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제45일.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연출되었다. 제국군이 세 번째 착륙 작전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착륙 지점을 직전까지 비밀로 유지했다. 착륙 전에 집중 폭격을 실시했다. 착륙 병력도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착륙이 시작되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다. 저항이 없었다. 지표면이 조용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착륙 지점 반경 5km 밖에서 지구 방위군이 나타났다. 수도 없이 많았다. 정규군만이 아니었다. 민병대, 자원봉사자, 노인부터 청년까지. 그들은 현대식 무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일부는 수백 년 전의 소총을 들고 있었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이든 손에 있는 것을 들고 싸웠다. 제국군 지휘관은 그 장면을 보고 당혹스러웠다. 전쟁에서 주민들이 모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그야말로 온 마을이, 온 도시가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 자신의 땅을 지키는 싸움. 그 감정이 어떤 군사 훈련보다 강한 동기를 만들었다. 제국군은 전진을 멈췄다. 10만 명의 병사가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모든 방향에서 저항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시를 파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도시를 장악할 수는 없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착륙한 제국군은 전진하지 못하고 착륙 지점에 갇혀 있었다. 보급이 부족했다. 휴식도 부족했다. 주위에서 끊임없는 소규모 공격이 계속되었다. 제국군 지휘관 오르카 소장이 타인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착륙 지점 방어가 한계입니다. 철수를 요청합니다. 타인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의 종족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그렇게 되었다. 철수 명령을 내렸다. 세 번째 착륙 작전도 실패했다. 제51. 전쟁의 전환점. 아르콘 제국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제국의 군사회의에서 처음으로 철수 예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부르칸 장군이 발언했다. 우리는 지금 50일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상 기간의 10배입니다. 피해는 예상의 5배입니다. 인류는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제국의 이익에 반합니다. 황제가 분노했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다. 부르칸이 대답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레가 바론이 조용히 덧붙였다.
헌재 폐하.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하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거나 우리가 철수하거나. 지구를 파괴한다면 제국이 원하는 자원도 문명도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하평의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타격을 입습니다. 철수한다면 우리는 손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 덜 나쁩니다. 황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제55일. 전쟁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다. 타인 함대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지구 주요 도시 직접 타격 허가. 타인은 그 명령을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과 양심이 충돌했다. 그는 군인이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역사가였다. 그는 수천 년의 역사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권력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알고 있었다. 타인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구에 통신을 보냈다. 나오미 첸에게, 아이사 이브라힘에게, 박재원에게.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나는 이 명령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명령에 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경고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인류 측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함정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아이샤는 그 메시지가 진심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함정이라면 이렇게 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류는 준비했다. 그 경고 덕분에 이후 벌어진 강화 폭격에서 지구의 주요 도시들은 대피가 완료된 상태였다. 폭격의 물리적 피해는 컸지만 인명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타인의 그 결정은 나중에 역사에 기록된다. 전쟁 중에 적에게 경고를 보낸 적장. 그것은 군인으로서 의무 위반이었지만 인간적 결정이었다. 아니, 지구인이라면 그것을 인간적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타인은 그 후 며칠 안에 상부에서 소환 명령을 받았다. 그는 소환에 응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구를 바라보았다. 파란 행성.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들은 계속 싸울 것이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제57일. 타인 원수의 후임으로 브루카 제독이 지구 작전 지휘를 맡았다. 브루카는 타인과 달리 강경파였다. 그는 지구인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가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었다.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 브루카의 첫 번째 명령은 보급 문제 해결이었다. 그는 새로운 보급 항로를 설정하고 경비를 강화했다. 그리고 지구 방위 함대를 직접 경멸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지구 방위 함대는 이 제310척이 아니었다. 새로 개조된 선박들이 합류하면서 450척이 되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함선들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50일 이상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제국 함선을 상대하면서 배운 것들이 그들을 훨씬 효율적인 전사로 만들었다. 같은 50일 동안 제국 함대의 병사들도 전투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그들이 쌓은 경험은 달랐다. 그들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지쳤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 지구인들은 반대였다. 그들은 실패에서 배웠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제60일. 박재원 제독이 두 번째 메시지를 브루카에게 보냈다. 제독, 당신은 6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타인 원수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브루카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참모들은 숫자를 알고 있었다. 60일간의 전쟁에서 제국의 피해는 함선 150척 손상, 35척 격침, 병력 손실 15만 명이었다. 지구의 피해는 함선 30척 손상,
12척 격침, 방위군 손실 8만 명이었다. 수치적으로는 제국의 손실이 더 컸다. 그리고 지구의 방위 전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인류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제65일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 인류가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 제국의 통신 시스템에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잡음이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제국에 암호화된 통신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일부 메시지가 손상되었다. 일부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일부 좌표 데이터가 잘못된 수치로 수정되었다. 인류는 제국의 통신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국의 통신 시스템은 완벽한 암호화가 되어 있었다. 이론적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인류는 이론적 불가능에 익숙했다. 그들의 역사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해낸 사례들이 가득했다. 인류의 사이버 전사들은 제국과의 예교 시기에 이미 제국의 통신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다. 암호화의 수학적 원리를 분석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방식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제국의 암호 체계는 인류가 갖고 있다고 가정된 컴퓨팅 능력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실제 컴퓨팅 능력은 제국의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제국이 인류의 기술을 과소평가한 것이 이번에도 결정적 오류가 되었다. 제국 함대의 통신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술 조율이 어려워졌다. 잘못된 좌표 데이터로 인해 오군을 향해 포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전진해야 할 함선이 대기하고 대기해야 할 함선이 전진하는 혼란이 생겼다. 브루카는 이것이 사이버 공격임을 늦게야 파악했다. 파악한 후 긴급 패치를 배포했지만 인류의 사이버 팀은 이미 다음 단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과 방패의 싸움. 하지만 인류 쪽의 창이 더 빠르게 진화했다. 제70일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다. 인류 측에서 공식 제안이 왔다. 아이사 이브라힘의 이름으로. 이것은 협상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지구력 기원 2249년 6월 15일 정오까지 모든 제국 함선은 지구 태양계에서 철수하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철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함선들을 모두 격침시킬 것입니다. 브루카는 그 메시지를 비웃었다. 450척으로 2000척 이상의 함대를 격침시킨다고. 그것은 허풍이었다. 하지만 아이사에게는 근거가 있었다. 지난 70일 동안 지구는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 우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였다. 인류가 이름을 붙인 것은 중력파 공명 폭탄이었다. 중력파 공명 폭탄은 태양계의 중력 구조를 이용했다. 태양의 중력, 행성들의 중력,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중력파. 이 중력파의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를 가하면 공명이 일어나 국소적으로 중력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함선 수준의 물체가 그 영역에 있으면 예측 불가능한 중력 변화로 인해 구조가 파손되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알려진 물리 현상이었다. 하지만 실용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고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다. 인류는 그것을 해냈다. 태양계의 중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종족이 그것을 무기화한 것이었다. 인류는 수백 년 동안 태양계를 탐사하며 중력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 데이터가 이 무기의 기반이었다. 브루카는 그 무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지구력 기원 2249년 6월 15일 정오. 최후 통첩의 마감 시한이 되었다. 브루카는 응답하지 않았다. 아이샤는 박재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작하십시오. 태양계 전역에 설치된 10개의 중력파 공명 발생기가 동시에 가동되었다. 발생기들은 서로 정밀하게 동기화되었다. 그 공명이 만들어내는
중력 이상 구역이 제국 함대가 이치한 공간을 포함했다. 처음에 제국 함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항법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되었다. 구조 부재에 미세한 진동이 생겼다. 그리고 10분 후 제국 함선 200척의 엔진 시스템에 동시에 오류가 발생했다. 브루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전 함대의 명령을 영혼이었다. 지구인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명료해진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오히려 창의적이 된다. 전부를 잃었을 때 오히려 더 대담해진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은하 문명에서도 볼 수 없는 특성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기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 지구는 수백 개의 나라, 수천 개의 언어, 셀 수 없는 문화가 공존하는 행성이었다. 그것은 약점처럼 보였다. 실제로 평화 시기에는 그 다양성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부의 위협이 왔을 때 그 다양성이 힘으로 바뀌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각자 다른 기술과 지혜를 더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인류는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었다. 베르카는 계속 기록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한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들은 가장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전쟁 중에 의학이 발전했다. 재난 중에 공학이 혁신되었다. 고통 속에서 예술이 꽃피었다. 그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인류에게는 모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었다. 파괴에서 창조를 만드는 종족. 고통에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종족.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는 종족. 그것이 인류였다. 은하 평이해가 인류를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한 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다. 인류는 은하 평이해에서 단순한 새로운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전장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 증명이 설득력을 가졌다. 첫 번째 변화는 다른 종속 문명들에서 나타났다. 제국의 조공 체계 아래 있던 여러 문명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류의 사례를 언급했다. 인류가 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아르콘 제국은 그 압력을 이전처럼 무시할 수 없었다. 이미 한 번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변화는 은하 평이해의 규칙에서 나타났다. 세렌 보르타 2장의 주도로 평이해 규칙이 개정되었다. 어떤 문명도 다른 문명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없다. 협상은 강제가 아닌 대등한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문명의 자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은하 질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었다. 강자의 법칙에서 규칙의 법칙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인류였다. 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먼저. 나오미 채는 그 규칙 개정을 보면서 혼자 웃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가 처음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비웃음을 받았던 요구가 이제 은하법이 되었다. 역사는 돌아온다. 다만 더 나은 방향으로. 타인 원수는 소환된 후 군법 회의에 넘겨졌다. 상부 명령 불복종. 적에게 정보 제공. 그것이 그에게 씌워진 제명이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제국 내부의 여론이 분열되었다. 타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파와 그를 영웅으로 봐야 한다는 파. 결국 타인은 불명예 제대로 결론이 났다. 처벌도 없고 포상도 없는. 그것이 제국이 선택한 가장 모호한 결론이었다. 타인은 그 결론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경력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나는 지구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 그것은 어떤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다. 그것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이다. 타인의 일기는
나중에 발견되어 제국 전역에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 이상의 것이 되었다. 제국 내부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한 인간의 행동이, 한 군인의 양심이 제국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도 인류의 영향이었다. 지구는 재건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이 새롭게 일어섰다. 하지만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더 나은 도시가 되었다. 전쟁에서 얻은 기술들이 도시 건설에 활용되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더 강한 건축 구조, 더 효율적인 식량 생산. 전쟁 기간 동안 발전시킨 것들이 평화 시기의 번영을 만들었다. 그것도 인류의 패턴이었다. 어떤 역경도 낭비하지 않는다. 카를로스 산체스 대령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멕시코 시티로 돌아갔다. 그는 도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주에서 싸우던 조종사가 이제 지상에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물었다. 대령님은 전쟁 영웅인데 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까? 카를로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지킨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지. 지키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야. 그 말은 지구 전역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했다. 지키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인류는 항상 그렇게 했다. 지키고,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박재원 제독은 전쟁이 끝난 후 지구방위군 참모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사력 강화가 아니었다. 그는 지구방위군 교육 과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예계 문화 이해 교류, 은하 역사 교류, 그리고 갈등 해결과 협상 교류. 군인들이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최고의 군인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말도 기록되었다. 그리고 오래 기억되었다. 아이샤 이브라임은 지구 방위군을 떠나 은하 평의의 인류 대사관의 초대 국장이 되었다. 그녀는 아르카나에 새로 건설된 인류 대사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대사관 첫날, 그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르카나에 세계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낯선 하늘, 낯선 달빛. 그녀는 지구가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인류가 싸워서 만든 자리, 그 자리를 채워야 했다. 그녀는 일기에 썼다. 우리는 여기에 왔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하 평의의 기록 보관소. 제7구력. 별자리 좌표 기준 기원 4891년. 베르칸 오르투스는 기록을 마쳤다. 마지막 줄을 쓰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떤 말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가 인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결국 단순한 문장으로 끝맺었다. 인류를 도발하는 것은 역사상 어떤 문명도 두 번 하지 않는 실수였다. 그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다. 탄트라 마이는 자신의 연구를 수정했다. 지구인의 신체 능력에 관한 분류표를 다시 작성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역경 적응력, 심리적 회복력, 집단 결속력, 혁신 능력, 그리고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항목, 인간의 의지. 그 연구 논문은 은하계 전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가 되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슈카베레는 나중에 해고록을 썼다.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제목은 이랬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 자들에 대한 기록. 서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인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인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주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후자가 더 강합니다. 언제나 그 마지막 문장이 인류를 가장 잘 설명했다. 지구력 기원 2350년. 전쟁이 끝난 지 101년이 지났다. 지구는 은하 평이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명이 되었다. 인류의 기술은 은하 평균을 넘어섰다. 인류의 문화는 은하 전역에서 주목받았다. 음악, 예술, 문학, 요리, 지구의 다양성이 만들어낸 문화들이 우주로 퍼져나갔다. 인류는 더 이상 신생 문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인류의 가장 깊은 본성.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더 멀리 가고 싶다는 충동.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 그 열망이 인류를 태양계 밖으로 이끌었고 우주 전쟁에서 살아남게 했고 은하 평해의 일원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은하의 어딘가에서 인류는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것이었다. 탐험하고 발견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겨내고. 그것이 인류였다. 그것이 언제나 인류였다. 파란 행성에서 온 그 이상한 생명체들.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그들은 그 하나의 삶으로 수천 개의 별을 품었다. 두려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절망을 알면서도 항상 다시 일어났다. 그것이 인류였다. 그것이 지구였다. 그것이 영원히 우주가 잊지 못할 이름이었다. 인류, 휴먼, 인간, 두려움과 함께 걷는 자들. 그 이름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기억될 것이었다.